2025년 12월 26일. 오, 정말 연말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시점이네요. 네, 맞아요. 오늘 분석해볼 자료는 당신께서 보내주신 할리우드 매체 시네마 블렌드의 연말 기사 모음인데요. 네, 훑어보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크리스마스 영화 논쟁부터 배우들의 아주 솔직한 뒷이야기까지 제대로 파고들 게 많아 보였어요. 맞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연예계 가십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뭐랄까 하나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흐름이요? 네, 배우들의 그 진정성이라는 게 스크린 안팎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과거의 작품들이 2025년 현재 어떻게 소환되고 또 변주되는지, 아, 그 연결고리들을 찾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당신이 짚어주신 기사들을 따라가다 보면 할리우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꽤 재미있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제가 제일 먼저 눈길이 갔던 건 역시 이맘때쯤이면 인터넷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그 논쟁, 아, 다이아드. 네. 다이아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게 크리스마스 영화냐 아니냐는 건 이제 거의 밈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작자 제리 브루카이머가 밝힌 브루스 윌리스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 논쟁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아마겟돈 촬영 때 일화인데 브루스 윌리스는 젊은 시절에 바텐더로 일했던 자신의 소위 블루칼라 배경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대요. 아, 그랬군요. 다른 스타 배우들은 자기 분량이 끝나면 칼같이 퇴근하기 바빴지만 그는 항상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서 모든 스태프들을 일일이 챙겼다고 하죠. 와, 브루카이머는 바로 그런 태도가 브루스 윌리스를 진짜 스타로 만들었다고 회고했어요. 그 이야기가 다이하드의 존 맥클레인 캐릭터랑 정확히 겹쳐 보여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아, 그렇죠. 지극히 평범한 직업을 가진 남자가 얼떨결에 영웅적인 상황에 던져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배우 본인의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 캐릭터에 녹아드니까 30년이 넘은 지금도 사람들이 이 영화를 크리스마스에 또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정확해요. 캐릭터와 배우의 진정성이 일치할 때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는 생명력을 얻게 되죠. 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고전적이고 인간적인 감성과는 정반대의 아주 현대적인 연말 트렌드도 기사에 있었어요. 아, 그거요? 네이키드 크리스마스 트리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저도 보고 이게 뭔가 했어요. 클로이 카다시안이나 빅토리아 베컴 같은 사람들이 트리에 오너먼트를 하나도 안 걸고 조명만 켜놓는다는 거죠. 네, 미니멀리즘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하하. 빅토리아 베컴은 몇 개만 걸어둔 거의 네이키드 트리를 선보이기도 했고요. 재미있는 건 그 라이프 스타일의 대목역인 마사 스티어트는 여전히 아주 화려하고 풍성한 트리를 고수하면서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전통적인 방식과 극단적인 미니멀리즘이 공존하는 지금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단면 같아서 흥미로웠어요. 하긴 연말에 창의력을 발휘하는 건 유명인들 뿐만이 아니죠. 기사 중에 일본 드래곤볼 팬이 만든 조명 디스플레이 사진도 있었는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아, 저도 봤어요, 그거. 손오공의 카메하메하랑 베지터의 빅뱅 어택이 충돌하는 장면을 집 전체를 써서 조명으로 만들었던데 뒤에 실용까지 있으니까 퀄리티가 장난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런 팬들의 창작물이야말로 그 프랜차이즈가 여전히 얼마나 살아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그렇죠. 특히 드래곤볼은 2026년에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엄청나서 팬덤의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는 거죠. 연말 극장가 분위기도 참 흥미롭게 갈리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케이트 윈슬릿이 감독으로 데뷔한 굿바이 준처럼 아주 진솔하고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고요. 맞아요. 윈슬릿의 연출 방식이 인상 깊었어요. 배우들의 그 날 것 그대로의 연기를 담고 싶어서 세트 곳곳에 마이크를 숨겨놓고 아, 정말요? 네. 그리고 감정적으로 중요한 장면에서는 스태프들의 전부 내보내서 배우들만의 공간을 만들어줬다고 해요. 와, 심지어 각본을 쓴 게 윈슬릿의 아들인데 실제 돌아가신 할머니와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니 영화 전체에 진심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공포 영화로 만든다는 소식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엑스랑 펄을 만든 티 웨스트 감독이랑 조니 데비 뭉쳐서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조합인데요. 19세기 런던을 배경으로 아주 어둡고 귀괴하게 비튼다고 하니 기대가 커요. 와, 더 재미있는 건 노스페라투의 노버트 에거스 감독도 같은 원작으로 영화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아, 진짜요? 네, 현대 공포 영화의 두 거장이 같은 고전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지 2026년 극장가 최고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배우와 감독이 작품을 위해 어두운 심연까지 파고드는 이야기가 나오니
자연스럽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당신이 보내주신 기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졌던 또 하나의 큰 흐름이 바로 배우라는 직업의 강렬함이었거든요. 브루스 윌리스처럼 긍정적인 헌신도 있지만 그 이면의 고뇌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다시 화제가 된 제니퍼 로렌스의 일화를 딱 그랬어요. 2018년 레드 스페로 시사회 때 이야기죠. 네, 본인이 직접 고백하길 레드카펫에 만취 상태라 섰다고요. 맞아요. 시사회 전에 토크쇼를 여러 개 돌면서 긴장을 풀려고 와인이랑 커피를 섞어 마셨는데 그게 과했던 거죠. 맞아요. 안 취한 척하려는 자기 표정이 전기 충격받은 사람 같았다고 말하는 게 너무 제니퍼 로렌스답고 웃겼는데 한편으론 스타들의 그 살인적인 홍보 스케줄이 얼마나 사람을 몰아붙이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렇죠. 그런 외부적인 압박도 있지만 배우 스스로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붙이는 경우도 있죠. 티모시 샬라메 주연의 마티 슈프림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 탁구채로 엉덩이를 맞는 장면이요? 네, 원래 대역을 쓰기로 했는데 샬라메가 내 몸을 영원히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면서 직접 맞겠다고 했다면서요. 맞아요. 심지어 샤크탱크의 케빈 올리어리가 진짜 나무 탁구채로 수십 번을 때렸다니 보통 열정이 아니에요. 와, 네, 작품의 리얼리티를 위한 대단한 헌신이죠. 하지만 그 헌신과 학대의 경계가 어디냐는 질문을 던지게 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거죠? 바로 고전 공포영화 이블데드의 촬영 현장 이야기요. 와, 그건 정말 전설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소송감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주연 배우 브루스 캠벨이 발목을 심하게 다쳤는데 감독이랑 스태프들이 걱정은커녕 막대기로 다친 곳을 찌르면서 장난을 쳤다고요? 맞아요. 영화에서 그가 절뚝거리는 건 연기가 아니라 실제 부상이었던 거죠. 세상에. 끈적한 가짜 피가 굳어서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의 촬영 환경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물론 그런 극한의 상황이 영화 특유의 날 것 같은 질감을 만들어낸 건 부정할 수 없지만 과연 그게 옳은 방식이었는지는 계속 질문하게 되죠. 바로 그 대가에 대한 이야기가 저스틴 비버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비버가 겪은 건 신체적인 고통은 아니었지만 일종의 영혼이 겪는 고통이었잖아요. 정확해요. 그다 인스타그램에 쓴 글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음악산업 시스템은 내 재능에는 보상했지만 내 영혼을 보호해주지는 못했다고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성공과 압박 속에서 망가졌던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했죠. 맞아요. 오히려 자신과 같은 고통을 다른 아티스트들이 겪지 않도록 더 안전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한 부분이 정말 성숙하게 느껴졌어요. 네. 배우들의 헌신과 고뇌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네. 산업 전체가 아티스트의 정신건강과 권익보험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발언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작품과 관객의 관계로 넘어가 보죠. 좋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탄생한 작품이든 즐겁게 만든 작품이든 일단 세상에 나오면 관객의 기억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고른 기사들을 보니 특히 과거의 명작을 다시 만드는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잭 블랙 주연의 아나콘다 리부트는 결과가 꽤 참담한 모양이에요. 네, 90년대 원작의 팬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죠. 원작은 긴장감 넘치는 정통 크리처 공포물이었는데 이번 리부트는 그걸 비틀어서 메타 코미디로 만들었어요. 메타 코미디요? 네, 원작 영화의 팬들이 아마추어 리메이크를 찍으러 갔다가 진짜 아나콘다를 만난다는 설정인데 평론가들 반응이 아주 싸늘해요. 어떻게요? 진정성이 없다, 하나도 웃기지 않는다는 평과 로튼 토마토 지수가 50%에 그쳤어요. 원작의 핵심을 잘못 짚은 대표적인 사례 같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패하는 리부트가 있는가 하면 아주 영리하게 원작의 영혼을 계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당신이 함께 보내준 기사 중에 블루블러즈의 스핀오프, 보스턴 블루 이야기가 딱 좋은 비교 사례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아나콘다가 뭘 놓쳤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예시죠. 전작인 블루블러즈의 가장 큰 상징이자 팬들이 사랑했던 요소는 매주 등장하는 가족 저녁 식사 장면이었어요. 네네. 보스턴 블루는 이걸 그냥 어설프게 따라하는 대신 새로운 주인공 가족의 설정에 맞춰서 샤밧 저녁 식사로 자연스럽게 바꿨어요. 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자기만의 색깔을 입힌 거죠.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현재에 맞게 변주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 답안이에요. 와, 그건 정말 영리하네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느껴져요. 그렇죠. 이런 고민은 비단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한 감독의 전체 커리어를 평가할 때도 적용되는 것 같아요. 최근 세상을 떠난 로브 라이너 감독에 대한 추모 기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기사를 쓴 기자는 감독의 대표작으로 프린세스 브라이드를 꼽았는데 정작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영화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네, 대부분의 부고 기사나 지인들은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스탠바이미, 미저리 같은 영화들을 통해 그를 추억했죠. 이건 로브 라이너가 얼마나 다재다능한 감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 웨스 앤더슨 같은 감독은 누가 봐도 웨스 앤더슨 영화라고 알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기념비 같은 세계를 구축하잖아요. 아, 그렇죠. 스타일이 아주 명확하죠. 반면에 로브 라이너는 각기 다른 스타일과 장르로 여러 채의 집을 지은 것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기억하는 그의 모습이 다른 거죠. 정말 특별한 유산이에요. 심지어 한 사람의 기억 속에서도 영화에 대한 평가는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 기자가 연말을 맞아 자기가 꼽았던 2025년 최고의 영화 5편을 다시 보고 순위를 바꾼 후기가 있었잖아요. 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시너스라는 영화인데 처음 봤을 땐 기대에 못 미친다고 생각했다가 연말에 다시 보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죠. 아, 개봉 당시에 과도한 기대나 마케팅 같은 거품을 걷어내고 영화 자체에 집중하니까 그 안에 담긴 깊이 있는 메시지와 완성도가 비로소 보였다는 거예요. 와. 결국 자신의 2025년 최고의 영화 1위로 꼽으면서 미래의 고전이 될 것이라고 극찬했어요. 정말 사소한 디테일 하나가 작품의 전체 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면 그런 재평가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네요. 그럼요. 스타워즈의 마크 해밀이 털어놓은 일화가 딱 그런 경우 같아요. 삭제돼서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대사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오리지널 스타워즈의 스크린 테스트에만 포함됐던 대사인데 너무 딱딱하고 어색해서 최종 편집에서 조지 루카스가 잘라냈다고 해요. 하하. 마크 해밀은 그 대사를 평생 잊지 못한다면서 만약 그게 영화에 들어갔다면 루크 스카이워커라는 캐릭터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을 거라고 안도하더라고요. 아, 조지 루카스 감독의 대사 작법이 종종 비판받는다는 걸 생각하면 더 재미있는 일화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네요. 당신이 보내주신 기사들을 엮어보니 연말 연시에 우리가 즐기는 콘텐츠들 뒤에 숨겨진 배우들의 인간적인 고뇌, 네.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가 세대를 거치며 어떻게 기억되고 재창조되는지에 대한 다채로운 풍경을 볼 수 있었어요. 네, 특히 과거의 유산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인상 깊었어요. 아나콘다처럼 원작의 정수를 놓치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보스턴 블루처럼 핵심적인 전통을 새로운 방식으로 계승하면 성공하는 사례도 있었죠. 맞아요. 결국 어떤 이야기를 다시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이야기의 영혼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졌어요. 네.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가 리메이크되거나 속편으로 돌아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이야기가 본질을 잃지 않기 위해 절대 결코 변해서는 안 될 단 하나의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반대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과감히 바뀌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